네. 지난 시간 이어서 작업 환경 관리 부분 보도록 하죠. 작업 환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작업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 작업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유해한 작업 환경 우리가 관리를 다루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우리가 유해 물질이라고 들으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유해 물질을 분리할 때 물질 자체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물질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생리적 자극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장, 우리가 유해 요인이라고도 하고 뭐 유해 물질이라 해도 되겠죠. 유해 물질. 요걸 분리할 때, 요 유해 물질 자체의 특성으로도 분리할 수 있고요. 유해 물질 자체의 특성으로도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이 작업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즉,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하는가, 생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물질 자체의 특성으로 분리하자면, 우리가 물리적인 물질, 화학적인 물질, 또 생물학적인 물질 이런 식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우리가 물질 자체의 특성으로 분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생리적 자극 정도에 따라서 분리하자면 우리가 피부 점막을 자극하면은 우리가 자극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극제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자극제로 분류되는 거는 피부 점막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식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질식제는 우리 몸에서 산소 결핍증을 유발하면 질식제라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마취제, 뭐 이렇게 마취제다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의식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마취제라고 그러는 거고요. 중독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 배설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계속 축적됐다가 나중에 만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우리가 중독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 특성으로 우리가 화학적이다, 그 다음에 뭐 물리적이다, 그 생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자극, 질식, 마취, 중독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일단 우리가 널리 활용되는 게 요거예요. 물질 자체 특성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특성을 분류했을 때 요 화학적 물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가스라던가 입자라던가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물리적 물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 냉이라던가 온, 그죠? 우리가 냉, 온, 소음, 진동, 그 밖에 방사선이라던가 이상 기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 물리적 요인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생물학적 요인에는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이라던가 곰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생리적 자극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는 요거는 우리 교재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분리한다더라는 것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작업장의 유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은 우리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유해 물질의 허용 기준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가 유해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유해 물질보다 여기서 유해 물질은 작업장 유해 물질일 거 아니겠어요? 이 유해 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용 기준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허용 기준. 여러분들 유해 물질에 관한 허용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허용 기준도 우리 작업장 자체에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가 약자로 TLV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TLV 요거는 우리가 뭐 서한도다, 유해물질 허용 기준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TLV는 작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BLV, Biological Limited Value라고 해서 BLV 요거는 요거는 작업장 기준이에요. 작업장 우리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기준을 얘기하고요. 요 BLV는 생물학적 기준. 여러분들 생물학적 기준이니까
이거는 작업자 내부에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널리 활용되는 것이 이 작업장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허용 기준입니다.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요거를 세 가지로 분류했죠. TWA, 요거 시간 가중 평균 농도, STEL, 우리가 단시간 폭로 허용 농도, 그 다음에 C, 천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했고요. 요 생물학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즉 작업 환경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이건 작업자 내부 환경에 적용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 생물학적 기준으로는 BEI라는 기준이 있어요. BI.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생략이 돼 있고요. 요거는 많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작업 환경에 적용되는 우리 유해물질 종류 기준을 살펴보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우리 TLV, TWA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루 작업 시간을 8시간 기준. 주로 보자면은 40시간 기준합니다. 이 동안에 계속 노출되더라도 신체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 설정한 것을 우리가 TWA라고 그러는 거고요. STL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시간 폭로 허용 농도라고 그래서 15분 동안 노출됐을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 즉 15분 동안에는 노출돼도 괜찮다라고 설정한 기준인데, 요거는 우리가 하루에 4번까지만 허용하고요. 60분 이상의 간격이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고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런 경우에 보통 STL로 설정을 하거든요. 뭐 잠수부다. 뭐 이런 경우.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15분 작업하고 휴식을 취하고 60분 있다가 또 15분 일할 수 있고, 이런 기준 설정한 것을 우리 STEL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장체, TLV 실링, 우리가 C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작업 중에 절대로 초과돼서는 아니 되는 최고의 기준치를 설정한 것을 우리가 천장체, 이건 절대로 초과돼서는 아니 되는 기준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TWA가 가장 낮게 설정될 거고, 그 다음에 STL이겠고, TLV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 초과돼서는 아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설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작업장의 허용 기준은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두게 된 거잖아요. 우리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일단 작업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긴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강도로 보자면은 아주 작업 강도가 낮은 경작업을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작업 강도가 아주 높은 우리가 중작업이다. 이런 경우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낮게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실온을 기준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고온 작업장에서 일한다. 이런 경우에도 기준치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낮게 우리가 적용한다더라는 것.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2가지 이상 물질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2가지 이상 유해물질이 우리가 같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2가지 물질이 복합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상승작용이라던가 상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해성이 더한 것 이상만큼의 효과, 우리가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고 보통 낮게 적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지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에 따라서 반드시 질병이 발생된다. 초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의 근거 자료라던가 질병의 부정 자료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우리가 유해물질 허용 기준은 작업장에 적용하려고 개발한 거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유해물질 허용 기준 적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더라. 근로시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작업의 온도라던가 작업의 강도라던가 그 다음에 질병의 근거자로 사용되지 않는다던가 우리 작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는 것. 여러분들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아도요 직업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의 건강을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 조건으로 제시한 거지 우리가 질병이 발생된다 그렇지 않다. 이거 확정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 유해성 영양 요소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유해 물질로부터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냐 하면 첫 번째 농도가 영향을 줍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유해성이 높겠죠. 예. 그 다음에 폭로 시간이 영향을 줘서 시간이 길수록 우리의 영양 정도가 높아질 거고요. 개인의 감수성도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자면은 호흡기의 면역력이 약하다. 예, 저 감수성이 높다. 이런 사람은 먼지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쉽게 진폐증 같은 거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작업의 강도도 영향을 줍니다. 작업의 강도가 강하다면은 호흡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강도도 영향을 줄 거고 기상 조건도 영향을 줘요. 우리가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다. 화학 반응이 잘 유발되겠죠. 그래서 고온다습하면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 유해 물질이 나오더라도 대기 중으로 흩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풍일 때 유해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 역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온 역전이라는 것이 우리 저 앞에 환경보건할 때 했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되는 현상을 기온 역전, 기상 역전이라 합니다. 기온 역전이 발생되면 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위로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호흡하는 위치에서의 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해성의 영양 요소는 이런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결정인자가 뭐냐? 농도하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농도냐, 어느 정도의 시간에 노출되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환경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작업 환경이 위해하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 환경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업 환경의 관리의 기본 원칙 그래서 우리 교재는 우리 교재 소개했는데요. 요걸 보셔도 좋겠지만 오늘 보충 자료로 올라간 거 있죠. 작업 환경 관리의 원칙.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게 아마도 문제 풀 때 더 용이하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보충 자료로 올라간 작업 환경 관리 원칙 해서 나온 부분 봅니다. 우리가 근로자를 둘러싼 유해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원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대치, 격리, 환기가 있는데 대치는 변경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바꾼다는 거죠. 변경, 바꾼다는 거잖아요. 대체한다는 것. 여러분들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세 가지 원리, 3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그 작업 환경 대책이 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해 작업 환경이 형성되지 않도록 바꿔주는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공정을 바꿀 수도 있고 시설을 바꿀 수도 있고 물질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 대치, 시설 대치, 물질 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공정 대치의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를 페인트를 분무해서 칠했다. 그러면은 페인트가 날리기 때문에 유경제라던가 납 이런 거에 노출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흡착식으로 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 대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대치의 예로는 뭘 들 수 있냐면 우리가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가연성 물질을 만약에 유리병에 담아놓고 작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 대신 철제통으로 바꾸는 게 있다는 거야.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시설 대치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물질 대치 같은 경우는 얘가 성냥을 제조할 때 황인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황산화물 같은 것이 공기 중으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료를 황인을 적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질 대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치 다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거기 표에는 격리가 두 번째 소개됐지만 두 번째가 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환기. 여러분들 대치는 아예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던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환기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 공기 내로 유해물질이 배출됐더라도 농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환기입니다. 국소환기가 있고 전체환기가 있죠. 여러분들 국소환기, 전체환기. 전체환기는 환기량은 많은데 농도를 저하시키는 거는 효율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에 비해서 국소환기 같은 경우는 작업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농도가 아주 높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작업장 부분에만 있는 공기를 우리가 환기시키는 거죠. 이게 국소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후드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후드는 우리가 특히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나오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환기량은 많지 않지만 유해물질을 우리가 줄이는 비율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환경 관리의 세 번째로 우리가 격리를 볼 수 있어요. 격리라는 것은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대로 있고 작업자하고 유해물질 사이에 방호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격리라고 그러는 거죠. 물질을 격리할 수도 있고 시설을 격리할 수도 있고 공정 과정을 통해서 격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반대로 격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물질 격리의 대표적인 것은 위해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작업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을 우리가 도랑을 파고 묻는다던가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시설을 이용한 대체에는 우리가 원격 조정이나 자동화 감시 체계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유해 물질하고 접촉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시설을 이용한 격리쯤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정을 이용한 격리 방법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각각 먼지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먼지를 쭉 중앙으로 집중, 우리가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 공정을 이용한다. 이거는 우리가 공정을 이용해서 유해물질과 작업자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격리쯤에 해당되겠고요. 보호구라는 게 있잖아요. 보호구는 작업자로 보자면은 작업자를 보호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작업환경관리로 보자면 유해물질로부터 반대로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는 우리 작업환경관리로 보자면 작업자 격리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작업환경관리 3대 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대치, 환기, 격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치는 아예 바꿔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줄이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환기는 공기 중으로 나온 유해물질의 농도와 양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격리는 유해물질의 양과 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하고 작업자 사이에 방호벽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 방호벽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벽이 될 수도 있고 시간 차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격리 방법에는 물질을 격리시킬 수도 있고 시설을 이용해서 격리, 공정 과정을 이용해서 격리할 수도 있고 격리 중에서도 가장 최후의 방법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유해물질로부터 반대로 작업자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호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라는 것은 작업환경 관리로 보자면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업환경 관리의 원리도 문제로 비교적 몇 번 출제가 됐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교재를 보셔도 좋겠지만 오늘 보충 자료로 올라간 것을 참조하시면은 문제에서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산업재해로 이제 넘어갑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산업재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업장에서 발생되는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사고가 산업재해인 거죠. 그죠? 우리 직업병하고도 다른 것이
직업병이라는 것은 직업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투척돼서 나중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그러는데, 재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얘기하는데, 그게 직업과 관련돼 있을 때를 특히 산업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직업과 관련성이 있는 사고라던가 부상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예,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산업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재해를 알아보는 몇 가지 통계 지표들이 있죠, 그죠? 예, 통계 지표가 있는데 이거 출제 빈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 산업재해 지표에서 나온 부분 있죠. 산업재해 지표는 산업재해 지표.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 서로 비교할 때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도 이 산업재해 지표가 이용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거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간혹 등장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끝나냐면 우리가 건수율이라는 것이 있고 도수율이라는 게 있고요. 도수율이 있고 그 다음에 강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대부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혹 등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평균 손실 일수라는 게 있고요. 요거하고 거의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중독률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률이라는 게 있어서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간단히 볼 거고, 그다음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 보기에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재해율이라는 게 있고요. 재해율이 있고 그 다음에 천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재해율은 보통 퍼센테이지로 나타납니다. 네, 천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더라.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조하는 선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다는 거죠. 예, 먼저 우리가 건수율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 건수율 같은 경우는 건수율은 요 분모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죠? 근로자 수 들어가고 분자로 들어가는 게 재해 건수입니다. 재해 건수.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분모를 기준값이라고 그러는 거고 분자를 관찰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수율은 우리가 재해 건수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관찰하되 근로자를 기준해서 보는 값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재해 건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보되 근로자를 기준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수율 같은 경우는 이 건수율하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분자는 같아요. 재해 건수 이렇게 보는 건 같습니다. 재해 건수. 그러니까 건수율이나 도수율이나 재해 규모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같은데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 시간이에요. 그죠? 연 근로 시간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수치가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00만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수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치가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100만을 보통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둘의 공통점은 분자가 같다. 다른 점은 분모가 다른 거죠. 기준값이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근로자. 연근로 시간수는 그 근로자가 1년 동안 총 일한 시간 수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근로자가 똑같더라도 작업장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없죠. 연근로시간 순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비슷한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율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장 내에서 재해 규모를 볼 때는 우리가 재해 건수, 재해 빈도수 이런 것들 볼 때는 이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장을 서로 비교할 때 이럴 때는 이용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는 같더라도 우리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할 때는 이 도수율이 이용된다더라는 것. 여러분들 ILO나 WH에서도 국가 간의 재해 건수를 비교할 때는
도수율이 주로 이용됩니다. 예, 국제점 비교할 때도 이용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강도율 같은 경우는 요 도수율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분모가 같아요. 분모. 연 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연 근로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로 들어가는 게 요거는 재해의 강도를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산업재해 강도는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작업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가로 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강도율은 요 분자로 들어가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수. 요 근로 손실 일수를 보면은 우리가 재해 강도가 어땠는가, 규모가 컸냐 적었냐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수라고 분모가 같잖아요. 연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강도율도 서로 비교할 때, 국가 간에 비교할 때, 작업장 간에 비교할 때 이럴 때 이용됩니다. 그래서 건수를 비교하려면 도수율, 우리가 제 강도를 비교할 때는 강도율이 주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다뤄지고요. 요 평균 손실일수하고 중독률, 요거 간혹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평균 손실일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작업 손실이 일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0 그랬는데 분자 분모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 평균 손실 일수는 요거는 분모가 재해 건수예요. 교재가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재해 건수고 분자로 들어가는 것이 작업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입니다. 작업 손실 일수나 뭐 근로 손실 일수나 같은 거죠. 손실 일수 이렇게 해서 요 곱하기 1000 이렇게 구하는 거야. 1000. 결국은 우리가 작업 손실 일수를 재해 건수로 나눈 거잖아요. 작업 건수당 작업 손실 일수가 몇 건 되는가? 이게 평균 근로 손실 일수인 거예요. 평균 손실 일수. 그 다음에 평균 손실 일수하고 중독률을 그냥 같은 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를 굳이 차이점을 우리가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점은 재해 건수가 분모로 들어가요. 이거 같고요. 이 평균 손실 일수는 평균 재해 건수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작업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분자가 작업 손실 일수가 들어가잖아요. 중독률은 작업 손실 시간수가 들어가요. 일수 대신 시간수가 들어갑니다. 시간수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이걸 100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비교할 때는 이게 수치가 적게 나오고 중독률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1000으로 구할 때 요 평균 손실 일수는 100만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많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수는 뭐 썩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없지만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재해율하고 천인율이에요. 재해율, 천인율. 여러분들 재해율, 천인율 분자 분모 같습니다. 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근로자예요. 근로자수. 그 다음에 분자로 들어가는 게 재해자수예요. 재해자수.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에요. 100. 근로자 100명 중에 재해자가 몇 프로인가? 요거 보는 거고요. 천인율도 분자 보면 똑같아요. 근로자수, 재해자수 이렇게 구합니다. 재해자수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본 거자면 요거는 천인율이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뜻이죠. 근로자 1000명 중에 재해자가 몇 명인가 요거를 보는 것을 우리 천인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산업재해 지표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요 어렵더라도 잘 정리하시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아마도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정리하셔라. 이 부분은 둘을 비교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그 5절에 산업장애 건강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산업피로에서 나왔는데 의외로 산업피로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산업피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세요. 참조하시는데 그
일단 기출문제가 많이 거의 등장이 안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참조를 해주되 산업피로의 요인에서 나온 거 있죠. 산업피로는 어떤 거? 여러분들 피로는 누구나 다 오는데요. 앞에 산업자가 붙으면은 작업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된 걸 산업피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피로가 관리돼야 되는 이유는 피로가 누적되면은 질병으로 이어지거든요. 또는 재해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피로를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피로의 원인은 뭔가? 산업피로는 피로 중에서도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피로를 산업피로라고 그러니까 일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업피로 요인을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산업피로 대책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뭐 출제가 많이 되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쭉 참조해 주세요. 참조하시는데 우리가 뭘 알면은 대책이 나오는 거냐면 원인을 알면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업피로의 요인을 먼저 보시고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로를 예방하려면은 이러이러하게 대책이 필요하구나. 그죠? 내적 요인,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가뿐하게 읽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 교재 어디로 가냐면 직업성 질환으로 갑니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직업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용어가 우리가 엄밀하게 법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요, 직업성 질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죠? 직업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직업병.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질환, 직업병 이렇게 굳이 구분해 쓰지 않는데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하려면은 이 질병이 온 직접적인 원인이 직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질병이 생겼으면 직업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직업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질병이 발생되는데 관련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성 질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직업이 질병이 발생되는데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직업병 이렇게 얘기하면 직업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직업성 질환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 직업성 질환과 직업병을 엄밀히 구분할 때는 사실은 요거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직업병. 그죠? 그래서 이 직업에서 이 직업을 노출돼야지만 생기는 질병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죠.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유형 범위에서 나와 있죠.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질병이 업무와 관련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병으로 인정되면서 우리가 직업병으로 인한 보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범위를 보시면은 일단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상. 여러분들 부상이 있는데 이 업무의 연관성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병 중에서 근육이나 관절 질병이라던가 내장 탈장 이런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만 직업병으로 인정되냐면 무겁고 힘든 것을 드는 업무에서 우리가 탈장이 왔다던가 관절 질환이 왔다던가 이럴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다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자면 우리 열사병 등의 열중증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뜨거운 작업 장소에서 일해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고요.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는 몇 도가 기준이냐면 화상 동상은 2도입니다. 이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뜨거운 작업 장소에서 일할 때 화상도 직업성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화상은 1도, 2도, 3도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2도 이상, 우리 진피증 이상의 화상일 경우에만 우리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고 동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온 작업에서 일할 때 2도 이상일 경우 우리가 직업병으로 인정된다더라는 거고, 예, 그 밖에도 뭐 진폐증이다, 폐결핵이다. 보통 작업에서는 이거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먼지를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한다? 이럴 땐 직업병으로 인정. 그리고 안구진탕증. 여러분들 안구진탕증이라는 것이 눈동자가 불수의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하 작업, 즉 아주 어두운 데서 일하는 작업에서 만약에 이게 왔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압병이라고도 하고 자만병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상 기압에서, 특히 고기압에서 일할 경우에 오는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고압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압병이 왔다,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해서 뭐 봉화증염이 왔거나 피부염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외에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 참조입니다. 여기는 참조. 그래서 우리 업무상 질병 이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인정돼야지 우리가 그 직업병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이러이러한 질병에 따라서 직업병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업무에 종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우리가 확인이 돼야지만 업무상 질병, 직업병으로 인정된다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법으로 명시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 원인에 의한 건강장애부터는 예, 끝부분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냐면 직업병 종류를 우리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쭉 설명했는데 이 부분부터는 좀 잠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